그대로 한번 해보죠. 1910년, 1919년, 1931년, 1945년. 요때 일본의 경제 침탈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데, 이때 일본이 먼저 식민지 어떤 통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갔던 게 바로 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식민지 통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이 추진했던 어떻게 보면 경제 침탈 정책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일본이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일본이 이제 이걸 통해서 가져갔다, 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년대는 일본이 쌀을 가져가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이 실시했던 정책이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산미 증식 계획, 이렇게 불러요. 시기는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이거는 좀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여기 34년 이런 거는. 이게 뒤로 밀리네요. 그렇죠? 뒤로 밀리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때는 일본이 뭘 가져가냐면 다 가져가요.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 거니까 다 가져간다. 요거와 관련돼 있는 게 국가 총동원법 이런 거예요. 이게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발표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중심축에다 놓고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일단 저 1기 때부터 좀 하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문제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 좀 지엽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이제 내세웠던 표면적인 목적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해서 지세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 땅 주인에게 뭐를 부과하겠다는 거야.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표면적인 목적. 표면적인 목적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의 확립.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해서 뭐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지세 수입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우리나라 지세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일본은 이 목적을 잘 어떻게 보면 달성을 한 거죠. 지세 수입을 확보하겠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 목적은 뭐냐? 이건 땅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과정을 보면 땅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신고하라고 해요. 땅 주인에게. 그럼 신고가 안 되면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하고 이건 총독부가 다 귀속하는 겁니다. 토지 약탈의 목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토지조사 사업 한 방으로 40%가 넘는 땅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갑니다. 전 국토의 거의 절반 가까운 땅이 총독부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조선 이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을 좀 보는데, 이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일단 방법을 좀 볼게요. 방법. 일본이 얘기했던 방법이 뭐냐? 이게 기한부 신고제예요. 무슨 신고제? 그대로 풀이 한번 해보세요. 기한부. 이게 뭐예요? 기한 내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래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기한을 어떻게 주겠어요? 짧게. 자, 신고하세요. 그만! 이런 시절 다 뺏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이 선생님 아니 무슨 이렇게 주는데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 국토의 토지를 조사하는데 저기 해당되는 시기고 실제로 어떤 한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기간이 뭐 3, 4일 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선생님 왜 못해요? 신고하면 되죠. 절차도 복잡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부재지주가 많아. 그리고 소유의 주체가 불명확한 땅이 많아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주 최씨의 선산. 그러면 그걸 누구 걸로 신고해야 될 거야? 그러면 누구 걸로 신고해야 될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중회의를. 그 문중회의를 하는데 저기 멀리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어. 그럼 와서 회의하면 기한은 끝나고 뭐 그런 거죠. 정리해보면 이 기한은 되도록 짧게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복잡하게 이렇게 주면 싹 뺏을 수 있죠. 이제 방법입니다. 방법. 실제로 과정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해요. 1910년이에요. 그래서 토지조사령이 12년에 발표가 되죠. 토지조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토지조사 방법은 기한부 신고제로. 근데 되게 웃긴 게 토지를 조사하려면 국가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한테 신고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죠. 별로 얼굴이 웃긴 표정이 아닌데? 되게 웃겨야 되는데. 기한부 신고제예요. 기한을 정해주고 신고하게끔 하는 거죠. 소유 주체가 불명확한 토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땅들이 총독부로 넘어간다. 소유 주체의 불명확. 그 다음에 짧은 기한. 이런 것 때문에 전 국토의 40%가 총독부로 넘어간다. 근데 이 총독부로 귀속된 이 땅은 총독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 관리를 시켜요.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회사한테. 이게 이제 땅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누가 위탁 관리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회사가 관리를 한 거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08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언제? 8년.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다. 1908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다. 그런데 이 땅들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일단 일본인 중에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 중에 자기 땅이 없이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이주를 장려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민을 오면 이 땅을 값싸게 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을 이주시키는 거야.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식민지 통치 기반을 조성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 땅에 누가 많이 살고 있어야,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이게 통치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 식민지 통치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계산이 되는 거야. 일본 땅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이만큼 땅을 사서 이렇게 하면 쌀을 이만큼 생산하는 땅이 있어. 100만 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 6배, 7배를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땅 투자도 일어나겠지. 일본인들이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일본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다 사면 한국 조선에다 사면 당연히 생산량이 많으니까 일본보다 수익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일본인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일본인 지주들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값싸게 불하는 거지. 일본인 지주에게 값싸게 불화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밑에다 쓰세요. 결과적으로 토지자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 땅을 신고를 못한 사람들은 다 소작농으로 전락하겠죠. 근데 일본인 지주가 와서 이 소작제 운영 방식을 바꿔요. 우리나라의 소작제는 지주가 한번 소작농에게 땅을 주잖아요. 그러면 영구임대 소작이라고 해서 소작지를 회수하지 않아요. 소작지를 회수하면 그 마을에서 이 지주가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주는 소작농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뺏으면 죽는 거 아니야, 소작농은. 그러니까 이거는 비인륜적이고 아주 이게 폐륜적인 행동이야. 소작농에게 소작지를 뺏는 건.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지주가 소작농에게 소작을 주면 소작지를 회수를 못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일본인 지주들이 와서 이런 걸 지킬 리가 없지. 계약을 하는 거야. 1년 단기 계약으로. 그래서 1년 생산량을 보고 또 소작농을 교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계약직이라는 말 들어가면 느낌이 어때?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제가 실시된다. 그리고 이 소작농제에서 누구의 활동이 이루어지냐면 일본인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본인이 조선인 소작농을 일일이 상대하기가 어렵잖아.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조선인 중간관리자를 앉혀.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마름이야. 마름. 이 마름 이 새끼들이 그렇게 농민들을 힘들게 했던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소작지 뺏고 그리고 지한테 잘 못하면.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소작료도 줘야 되고 마름한테도 일부 얼마 바쳐야 되고 그래야 다음 연도에 또 거기서 소작을 하는 거야. 이 조선인 마름의 횡포가 엄청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한 이 농민들은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쉽게 얘기하면 농민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어떤 피해냐 세부적으로 좀 보면 첫 번째 뭐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농민들이 피해를 받은 거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다 없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경작권이에요. 경작권.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경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뺏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주가 마음대로 야 너 농사 짓지 마 그런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경작권이라고 하는 건 개념은 잘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주의 체제로 이해해 볼게요. 내가 건물주인데 밑에 1층에서 누가 장사를 해. 그럼 건물주가 예를 들어 계약이 기한이 끝났어. 그러면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이 사람이 1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잘해서 식당이 굉장히 유명해졌어.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 주인이 그 식당을 내가 하고 싶어. 이 새끼 쫓아내고 내 아들을 시키거나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샘나는 거야. 그럼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이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입잖아. 여기서 장사를 해서 털을 닦고 이랬는데 또 이전하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떨어질 거고 그러지 않아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럼 이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러면 좀 장사 좀 잘 되면 주인이 다 나가라고 그럴 텐데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얘기야. 경작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주가 너 농사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농민의 경작권은 없어져. 이건 없어져. 그 다음에 또 하나 농민의 도지권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도 없어지는데 이 도지권은 뭐냐면 이게 부분 소유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개념상 있는 건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주인데 소작농에게 소작을 줬어. 그럼 이 소작농이 올해 농사를 짓는데 이게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생산량을 미리 정해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뭐라 하면 도조법이라고 배워. 그러니까 이 생산된 양의 퍼센테이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농사 지은 소작료를 이미 정해놓는 거야. 쌀을 뭐 한 10가마니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10가마니만 얘한테 주면 얘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을 못해 얘가.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이 땅에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겨. 내가 농사를 줬는데 얘는 쌀을 10가마니만 주면 돼 나한테. 근데 얘가 올해 몸이 아파. 허리 수술을 했어. 디스크 수술을. 그래서 올해 얘가 직접 농사를 못 줘. 그럼 이거를 원래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주인에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 안 해도 돼. 얘가 친구한테 네가 농사 지으라고 해. 그리고 10가마니만 얘 주라고 한다고. 그리고 나머지도 또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지권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보가 되기도 해. 이 소작농이 가지고 있던 도지권이. 근데 토지화 사업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죠. 다 없어지는 거야. 도지권 이런 것들. 법적 보장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입회권이라는 게 있어. 이 입회권도 보장을 못 받아요. 입회권은 뭐냐면 이게 다 어려워요. 지금 개념 자체가. 입회권은 뭐냐면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마을 주변에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들이나 이 짜투리 땅들이 있다고. 이 땅들은 공동으로 경작해서 이걸 공동으로 나눠 먹고 그랬어. 뭐 상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누고 그랬거든. 이런 것들이 안 되겠지 당연히. 왜? 이렇게 이 땅들은 신고가 안 됐으니까 다 어디로 귀속됐겠어. 총독부로 다 귀속됐을 테니까 이제 이런 땅에서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땅들은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러면 결국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는 거는 농민들이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농민의 경작권도 없어지고 도지권도 없어지고 입회권도 없어지니까 농민들은 거의 박살이 난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90%가 농민들 아니야. 농민들의 삶이 90%의 인구의 삶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일제라는 터널을 통과했을 때 우리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더 좋아졌느냐. 일본의 얘기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일제시대 전보다 우리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 더 나빠졌어. 물론 좋아진 사람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이 좋아졌겠어? 지주. 신고를 잘했던 지주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지주들. 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고하려니까 복잡한 신고 절차대로 신고하고 그러면 이 지주들 같은 경우는 뭐를 인정받았냐면 소유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는 거 아니야. 이것도 배타적 소유권이야. 아무도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전에는 무슨 뭐 왕토사상 이런 이상한 게 있었어. 원래는 왕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 소유권을 얻게 되는 거야.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 나 이외에는. 그러면 지주들 입장에서는 일제시대보다 상황이 어떻게 돼? 더 좋아져. 그러면서 지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뭐야?
일본이 지배를 해주는 게 더 좋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지주들이 완벽히 친일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수거처럼 친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지주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수거 같지 않아? 친일 농민은 좀 안 어울리지. 근데 친일 지주는 왠지 입에 탁 붙잖아. 지주의 배타적 소유권. 이게 인정된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혹은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권리들은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지주들의 배타적 소유권만 인정을 받으니까 지주들은 삶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 농민들은 유민화되기 시작해요.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를 찾아서 유망을 하다가 거의 이제 만주나 연해주 이런 데로 이동을 하죠. 간도지방으로. 농민들의 해외 이주가 증가합니다. 만주, 연해주 이런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역들이 나중에 뭐가 들어서는데 독립운동 기지가 다 들어서요. 농민들이 이주를 해서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들이 쫙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개 좀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주들은 좀 좋아졌고 농민들은 어려워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는 어떤 노선에 맞춰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좋은 시스템이 된 거죠. 농민들의 반일 감정은 고조되고 지주들의 친일화는 더 커진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주들의 친일화는 이후에 어떻게 작용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을 친일화 시켰으니까 지주들을 식민지 통치, 식민 통치의 동반자로 포섭하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토지조사.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이어야 되거든. 돈 없는 농민들이야 돈 있는 애들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 원래 모든 게 그래. 돈 있는 애들이 좀 도와줘야 정치도 할 수 있고 정부도 유지가 가능하고. 식민 통치의 동반자로 포섭을 했다.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엽적인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실제로 과정상의 어떤 문제들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우고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 일단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는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일본의 쌀이 부족해져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의 뭐가 부족해서? 쌀이 부족해서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생산량을?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데, 근데 배경을 한번 볼게요. 1915년부터 1918년 요 사이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맞이해요. 뭐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은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가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아주 좋아하죠. 전쟁만 통과하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전쟁만 하면 모든 게 파괴되는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되게 두려워하죠.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전쟁만 하면 문화적으로도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물자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 호황 국면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세요. 산업화 도시화가 일본 내에서 일어나요. 일본 내에서, 왜냐하면 이제 전쟁 물자를 판매했던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장들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필요하니까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일본 내 산업화와 도시화가 굉장히 진척되죠.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 거야? 도시로 몰리는 거야. 이촌 향도가 일어나고 인구 이동이죠. 이러다 보니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럼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 올라가죠. 그럼 일본 내 곡물 가격, 특히 일본도 주식이 쌀이고 우리도 주식이 쌀이니까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쌀의 증산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서 가지고 옴으로 해서 일본 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림이. 쌀값이 폭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산미 증식계획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되게 잘 살게 됐는데, 일본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나 기업들에서 투자를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화 산업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리니까 농업 생산량이 떨어졌다.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니? 짜증나게. 아씨.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서 그걸 가져오면 일본 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죠, 일본. 그래서 실시를 해요. 실시를 하죠, 일본. 처음에는 무슨 막 간척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뭐 종자 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학 비료 이런 걸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리 시설 이런 걸 개선한다든지, 개선 혹은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죠. 근데 요렇게 해서 늘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그래프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데, 밑에다 필기를 좀 하세요. 이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 전, 산미 증식 계획 전에는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이만큼 됐다고 봅시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에요, 이게. 근데 이만큼 됐을 때 일본이 일정량을 가져갔거든요. 일본이 일정량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산미증식 계획 전에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뭐를 가져갔어요? 쌀을 가져갔다고. 근데 요만큼을 예를 들어서 반출 해간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만큼을 가져갔다는 거야, 일본으로. 근데 이제 이따가 이것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다 CF를 밑에 썼어요. 이게 공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의 쌀을 가져가는 걸 공출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들어가는 말이야.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반출이야. 반출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사가지고 간 거야. 쌀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 애들이 사가지고 간 거야. 주의해야 될 건 공출은 아니다. 공출이 되면 안 돼요. 자,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900만 석 이상의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900만 석이면 하여튼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요 정도였는데 요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계획이 뭐였냐면 잘 보세요. 이 늘어난 만큼만 자기네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 한국도 이득이 된다. 왜? 이만큼. 왜? 지금 이만큼 생산됐을 때 이만큼 가져갔는데 쌀을 이만큼 늘려서 이만큼을 가져가면 너희도 이만큼의 여유분이 생기니까 한국에서도 식량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 아무튼 쌀 생산을 늘려서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쌀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게 일본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반출 계획을 세운 거죠. 이게 이제 반출 계획이에요. 그럼 너희도 이만큼의 여분이 남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거 조심해야 돼. 증산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증산이 돼요. 선생님 뭐가요? 증산이 된다고. 됐잖아. 증산이 됐잖아 이때보다. 그죠? 그러면 원래 일본이 얘기했던 게 증산 목표량만큼만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증산된 양만큼만. 근데 얘네는 일본이잖아. 일본이 이런 걸 하겠어? 그럼 일본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증산됐을 때 가져가기로 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결과야. 산미증식 계획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반출한 양을 이게 반출을 해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쌀이 요만큼밖에 안 남으니까 힘들겠죠. 쌀값이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쌀이 비싸니까 쌀을 못 먹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놓이게 되는 거야.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때. 그리고 이 기아선상에 놓이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해결하겠다고 만주에서 조, 피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국에서 생산된 쌀은 일본한테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산 조피 이런 걸 먹으면서 뭐 끼니로 연명을 하는 거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한다. 이거마저도 농민들의 어떤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걸 미봉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요. 이 밑에다 그래프 밑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산미 증식 계획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이 증산 목표량을 수립해 놓고 이 증산 목표량에 따른 뭐를 해가기로 했는데 수탈, 반출 목표량을 세웠는데 잘 보세요.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고 수탈 목표량만 뭐 했다?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죠?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는데 수탈 목표량은 달성을 해갔다. 자, 볼게요. 이런 쌀값이 폭등하면서 나오는 그래프, 표가 어떤 거냐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치로 준단 말이야. 요즘에는 표로. 그러니까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아, 이거 산미증식 계획 물어보는 거구나. 표를 읽고 이걸 찾으셔야 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쌀값이 폭등하니까요.